네, 7월 5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44%, S&P 500은 0.75%, 나스닥은 0.81% 올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6월 신규 취업자 수는 85만 명으로 전월은 물론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주식시장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섹터별로는 테크놀로지가 1.4%, 자유소비재가 1.1% 오르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주가는 2% 내외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내려서 1.43%를 기록했고 유가는 WTI가 0.26% 내려 배럴당 75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모든 참석자의 회선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35,6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총 6개고요. 주식 전략이랑 채권, 대체 투자, 산업기업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 인사이드 선진국 캐펙스 리포트입니다. 안기태 연구원. 예, 지금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요. 그 주된 배경이 업체들의 이제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냐라는 어떤 그 설문을 보면은 중국이나 이제 이머징보다 미국이나 유럽이 특히 좀 이런 병목이 심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병목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인프라 시설이나 장비 가지고는 물건을 실어 나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보통 기업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번에 매출 실현 기회를 놓치면은 그냥 이번에 배에 안 싣는 게 아니라 결국에 배를 찾거나 아니면 다른 설비를 결국에 증설을 해서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안 놓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물건 못 보냈다 해서 그냥 포기하면 그건 기업이 아닐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과거 케이스를 봐도 병목이 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캐펙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대표 케이스가 04년, 2010년 이럴 때 일단 병목이 한번 바틀렉이 걸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한 석 달 뒤에 캐펙스가 나와버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캐펙스 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보통 이제 시장에서 많이 바라보는 거는 저금리 어떤 저물가 10년 트렌드 하에서 많이 올라왔던 소프트웨어 투자 이게 계속 갈 거다라고 보는 뷰도 있고요. 반면에 이걸 좀 역발상을 이제 들어보면은 지금까지는 추세가 계속 내려왔지만 앞으로 오히려 올라갈 투자 그게 결국에는 장비 투자나 구조물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캐펙스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투자를 보여주는 지표가 병목, 그다음 자본재 주문, 그다음에 뭐 그 기업 이익인데 미국, 유럽 공이 이게 먼저 이런 선행 지표들이 올라왔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지금 하는 게 미국처럼 이제 하고 싶어하는 방향은 재정 투자인데 유럽이 지금 만들어낸 게 유럽 회복 기금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얘네들 계획대로 된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유럽 애들의 그 GDP 대비 정부 투자 비율이 지금보다 1%포인트 올라갑니다. 이게 1%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실현되면은 2000년대 중반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거니까 미국, 유럽은 이쪽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중국은 이쪽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국은 보통 이제 중국의 통화 상황을 많이 보는 지표가 뭐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지표 중에 하나가 크레딧 임펄스라는 이제 통화 유동성 지표인데 굉장히 빨리 빠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긴축 속도는 17년 사이클보다 2배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이 이 정도로 긴축을 하면은 올해 3분기가 되면 아마 얘들도 조금 이제 완화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렇게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뭐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라든가 산업용 원자재라든가 이런 게 훼손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격 자체가 중국이 아니라도 DM으로 올라가는 캐펙스가 있다.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선진국이 이제 캐펙스 사이클로 들어간다면 그 사이클의 기간은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뭐 이 DM 국가들이 캐펙스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가정하에서 그 뭐 이머징 국가들은 뭐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캐펙스 지표들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캐펙스 증가율이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2000년대는 이런 게 한 4, 5년 정도 갔었고 09년에는 한 1년 반 정도 갔으니까 기간을 얼마라고 딱 뭐 명시할 수는 없겠지만 미니멈 뭐 한 1년 반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고 보면은 선진국은 내년께까지도 약간 캐펙스 조금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미니멈으로 봐도.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예전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EM이 끌고 가는 캐펙스 사이클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베타를 그 이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미국의 캐펙스나 미국의 올드 이코노미는 확실히 좀 그 기회가 좀 8, 9월 이때부터 좀 위로 많이 그 어떤 지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미국은 지금 이걸 이끌고 있고 중국은 이쪽으로 전혀 아니다 보니까 한국은 그 중간쯤에 끼어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폭 자체는 미국의 캐펙스나 올드보다는 우리가 조금 아래쪽일 거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권 먼스리 발표하겠습니다. 강승원 연구원. 네, 저희 7월 월보 자료고요. 하반기 첫 월보 자료인데요. 저희가 하반기 결론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워낙 낮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의 기회를 기회를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반기 중에 금리 고점 본 것 같다. 원화 단기채 금리는 하향 안정화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채권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연간 전망 때부터 N자형 패턴 계속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올라간다면 과연 3월 달에 봤던 고점 1.77을 뚫고 올라갈 수 있냐? 두 번째 질문은 올라간다면 그 올라가는 반전의 시점은 언제냐?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이번 월보에서 다루어 봤고요. 첫 번째 질문인 이전 고점 상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경기 사이클을 감안하면 10년 금리가 1.80%를 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고요. 굳이 저희가 1.80%를 특기한 이유는 경기 전환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조금 2019년을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9년도 기억하시겠지만 3월 달에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 논란이 엄청나게 불거지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연준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보험용 금리 인하라는 이름으로 금리 인하를 3번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금리가 1월부터 거의 한 8월, 9월까지 급락하다가 4분기에 실제로 PMI랑 ISM 같은 지표가 반등하면서 금리가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승을 쭉 추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3개월 동안 평균 1.80%에 고정되면서 박스권 등락을 해요. 그게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가 12년 만에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을 봤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지표 반등이 침체를 앞둔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짧은 침체를 우리가 이미 통과한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 10년 금리 1.80 레벨 때는요. 침체와 리커버리가 혼재된 레벨입니다. 저희가 3월 달에 그 강력했던 금리 급등, 금리 분출세가 결국 1.80 밑에서 맞고 떨어진 이유도 비슷한데요. 지금은 누가 봐도 리세션 이후에 리커버리 국면이라면 1.80을 하회하는 레벨이 지속되긴 어렵다.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1.80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 시점이 언제냐인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8월과 9월 정도가 상승 기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용지표 가속화인데요. 실제로 6월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22개 주에서 실업급여가 종료가 되면서 3개월 만에 그 시장 전망치보다 신규 고용이 늘었습니다. 특히나 고용시장의 슬랙을 나타내는 U6와 U3 실업률 스프레드도 많이 줄었어요. 결국은 향후 고용지표 가속화에 신호가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9월 6일 날 전국에서 실업급여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4월 달, 5월 달 고용지표가 쇼크였다면 7월 달, 8월 고용지표는 비대칭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몹시 높다. 그래서 그것들의 지표가 확인되는 8월, 9월 중에 N자율 궤적의 마지막 막대가 시작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금리가 계속 아래쪽에 있지만 1.40 초반대에서는 계속해서 커브 스팁, 선진국 국채에 대해서 축소를 계속해서 오히려 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한국인데요. 원화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한국 금리가 내려갈 수 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는데 결국 그런 거죠. 미국과 한국이 같이 가려면 미국 경기 회복의 낙수 효과가 한국으로 완벽하게 이전돼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의 낙수 효과가 한국으로 전달되는 경로는 수출이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재화 소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2%포인트 이상 상회하고 있는데 가처분 소득 대비 서비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6%포인트가량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하반기 미국 소비는 대부분 서비스 위주로 진행이 될 텐데 미국인들이 팰리세이드를 사고 갤럭시를 사면 한국 수출에 도움이 되는데요. 서비스 위주로 소비를 하게 되면 수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낙수 효과가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통계청 경기 순환식에 보면 수출은 이미 둔화 국면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한국은행이 내년도 전망한 성장률이 3%인데 저희는 2.5 정도를 보고 있어서 중장기 전망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장기 금리는 위쪽보다 아래쪽에서 열려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낙 단기채보다는 장기채에 한해서 투자 의견 확대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채권 발표했는데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그 한국은행이 저희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빠르면은 올해 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기준금리 인상까지 생각을 하면 윗방향을 봐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18년에 연준이 금리를 4번 올렸고 자산 축소를 했고 한국은행도 11월 달에 금리를 한번 올렸습니다. 6월 달부터 이주열 총재도 2018년 6월 달 은행연합회 기자간담회 가서 금리에 추가 조정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10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5월 달에 고점 잡고요. 미국 금리가 11월까지 금리가 올라가고 한국은행이 11월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무려 1년 3개월 동안 주구장창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보고 있는 3년 이하 금리, 1년, 2년, 3년 금리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질문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요. 근데 10년 금리나 10년 위 금리는 기준금리보다는 경제 성장의 회복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속도. 이게 잘 아시겠지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 어찌됐든 경제 회복의 속도를 둔화시키는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 자체가 펀더멘털 자체가 꽤나 델리킷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장기 금리는 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2018년에도 미국만 보더라도 경제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번 금리 더 올릴게 하니까 2018년 11월부터 드라마틱하게 금리가 빠지기 시작하죠. 결국 최근에 저희가 장기 금리의 하락을 보는 이유는 지금은 한국은행의 경기를 막 공격적으로 가파르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성장과 물가를 반영하는 장기 금리는 빠질 거다. 실제로 저희는 연말까지 물가도 가파르게 하락할 거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물가가 1% 중반대에 머무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상이 경기 개선을 자극하기보다는 꺾는 신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단기채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니다. 금리를 올릴 테니까. 다만 장기채에 대해서 국한해서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외 채권 월보 발표합니다. 신환종 연구원. 네, 해외 채권 이번 달 주제는 그 테이퍼링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2013년과 2021년이 어떻게 다른가, 그다음에 국가별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이제
좀 작성을 했습니다. 2013년하고 잠깐 비교해 보자면 특히 이제 신흥국 쪽인데요. 이게 2008년 금융 위기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금융시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양적 완화로 풀려간 돈은 2010에서 12년에 견조했던 중국과 신흥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신흥국 통화 강세, 자사시장 강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생기면서 이게 쭉 빠지면서 급락하는 이런 상황을 보였고요. 당시 그 견조했던 내수 경제를 중심으로 신흥국 중산층들이 수입을 대폭 늘린 반면에 이 강세된 환율 때문에 수출이 저조해지면서 구조적으로 경상 적자가 커지면서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터키, 남아공을 프레자일 5라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랑 완전히 틀린데요. 2020년, 21년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 보면은 2008년에서 12년까지는 신흥국이 견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낮고요. 그래서 풀려간 돈들이 신흥국으로 간 게 아니라 선진국 또는 비트코인 뭐 이런 가상화폐 이런 시장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신흥국 쪽은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못했다 볼 수 있겠고 그때와 달리 그 수입을 하기도 어려웠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의 약세 때문에 수출이 오히려 잘 되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폭이 적거나 흑자로 전환되는 그래서 2013년하고는 상황이 완전 틀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와 달리 글로벌 투자가들의 국채 보유 비중도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조금 유출된다 하더라도 크게 뭐 위기나 이렇게 생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국가별로 간단히 보자면 돈이 도대체 들어간 데가 어디냐고 봤을 때 가장 많은 데는 실은 가상화폐 시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에서는 다른 데는 괜찮지만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일부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주식 시장의 일부가 타격을 좀 받을 것 같다 보고 있겠고 유럽에서는 피그 등의 취약국의 채권 금리가 너무너무 낮습니다. 이게 아마 하반기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회사채 시장이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좀 테이퍼링이 이런 이슈가 생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다 보고 있고 신흥국들은 대부분 견조해 보이지만 일단은 테이퍼링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정치 경제적 이슈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투자 매력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저희들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멕시코가 테이퍼링 전후로 해서 이제 되게 앞으로 좋아질 만한 국가로 추천드리고요. 브라질, 러시아, 터키는 그 이후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리츠 월보 발표합니다. 홍지환 연구원. 네, 5월에 이어서 6월에도 글로벌 리츠 지수 지금 1%대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저평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지금 영국과 프랑스 리츠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리츠가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2020년도 초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 가장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가 유럽이어서 유럽 자산에 대해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이번 월보를 작성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유럽 리테일 리츠에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MMB에 있는 차트 4개를 좀 봐주시면 첫 번째로는 먼저 미국 리테일 리츠 대비해서 지금 유럽 리테일, 프랑스나 영국 리테일 리츠가 4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 미국 리테일 리츠는 지금 전고점을 거의 근접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리테일 쪽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옆에 있는 차트를 봐주시면 실물 부동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리테일 대비해서 지금 유럽 리테일 가격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물 시장 대비해서의 리츠의 지금 하락폭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앞서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유럽에서 EU 경제 회복 기금 이 8월, 9월 중에 집행이 될 계획이고 또한 6월 말부터 경제 활동 완전 재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리테일 시장의 회복이 기대된다. 그래서 유럽 리테일 임대 시장 회복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MP에 지금 새로운 종목을 추가로 편입을 했는데요. 유럽 리테일 자산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는 클레피에르 티커로 말씀드리면 LIFP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 자료 9페이지에 그림 18번 봐주시면 영업 중인 자산 비율이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한 40%대를 유지를 하다가 6월 초에 들어서면서 거의 9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상승을 하면서 임대료 수치도 늘어나게 되고 임대 수익 개선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그 지역별로 국가별로 리츠 국가별 선호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글로벌 리츠 지수는 확대 의견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미국 시장 확대 의견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오피스 비중이 굉장히 큰데 저희는 일본 오피스 유망하게 보고 있어서 미국, 일본 확대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보통 리테일과 오피스 시장으로 좀 이루어진 시장인데 저희는 오피스 쪽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리테일만 좋게 보고 있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위클리 발표합니다. 황병진 연구원.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로 대표되는 원자재 시장은 플러스 2.17%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집중됐던 이벤트는 제18차 오펙 플러스 회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에너지 섹터뿐만 아니라 그런 기금속과 산업금속, 농산물 섹터 각각의 그런 펀더멘털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오랜만에 모든 섹터가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한 주였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6.6% 급반등한 농산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공적인 파종 이슈가 그런 신곡 생산 확대 전망을 좀 더 키우면서 6월 한 달 동안 좀 약세를 좀 면치 못했었는데요. 오히려 예상보다 사실상 파종 면적 자체가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 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안도감에서 투자자들이 대량 쇼커버링 매물을 좀 출회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플러스 1.05% 상승을 했는데요. 최대 소비국이라고 하는 중국 제조 PMI 둔화라고 하는 우려는 있긴 했었지만 러시아가 8월 1일부터 철강과 그런 비철금속 수출 관세를 예고를 하면서 결국은 상승을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 섹터인데 6월 FOMC 이후에 연준의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경계감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호재로 나오긴 했지만 시장이 아직은 긴축 이슈 자체가 좀 불거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안도를 하면서 소폭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가장 관심이 좀 집중됐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는 7월 1일 날 그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7월 2일까지 하루 연장이 되긴 했지만 7월 2일 회의에서도 결국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늘로 재차 최종 합의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회의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8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5개월 동안 하루 200만 배럴 산유량을 증산하는데 좀 의견을 좀 모았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시장이 8월 하루 50만 배럴 정도 증산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슈를 좀 하회하는 정도 수준인 하루 평균 40만 배럴 정도 증산하는 걸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유가에서는 사실상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틀 연속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반대에 좀 직면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라고 하는 부분이 2018년 10월 산유량을 기준 산유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 경우에 최대 그런 생산 능력 자체가 하루 평균 320만 배럴이었다라고 보면 지난해 유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하루 평균 400만 배럴 정도 수준까지 생산 능력을 확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가 하루 평균 40만 배럴 증산을 하고 또 내년도 4월 달에 만료가 되는 이 감산 합의 자체를 12월까지 연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오펙 플러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이슈에서 보여주는 부분 자체가 최근에 유가 강세라고 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유가 강세를 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만 보시더라도 충분한 증산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펙 플러스가 의도적으로 여유 생산 능력을 좀 숨기면서 유가 강세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실제적으로 이 오펙 플러스 공조를 파행으로 이끌 만한 재료는 없다라고 좀 봐서 가급적이면 오늘 최종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단기 유가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부터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유가는 소비단에서 사실상 가격이 전가되기 어려운 유가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과도한 유가 낙관론 자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 자체가 유가 강세 하에서는 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봐서 저희는 유가 강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WTI가 뭐 75달러 정도에 돼 있는데 지금 하반기 유가 전망하실 때 밴드 어느 정도 보셨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밴드 수준보다는 유가가 좀 많이 좀 오버슈팅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 하반기 WTI 기준으로 하단은 45달러, 상단 68달러로 좀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좀 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오펙 플러스가 좀 석유 시장의 그런 영향력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지면서 만약에 지금 현재 본 회의에서 제시를 했었던 8월부터 12월까지 200만 배럴 그렇게 되면 매달 하루 평균 40만 배럴 증산을 하게 된다라면 단기 유가는 80달러 정도 수준까지는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80달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소비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부라든가 아니면 경기 회복세에 대한 위험 요인들 자체가 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밴드 자체가 좀 일부 상향 조정돼서 60달러에서 80달러 정도 수준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결국은 내년도로 넘어가면 갈수록 유가는 재차 45달러에서 65달러 구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발표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정지윤 연구원. 네, 메가스터디 교육 2분기 프리뷰 자료입니다. 먼저 목표 주가를 기존 75,000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밸류에이션 산정 실적 기준을 2022년으로 변경했고 학년별 온라인 수요가 견조한 점을 고려해서 전 사업부 실적 추정치 상향했습니다. 추정치 조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와 내년 각각 6%씩 상향 조정했는데요. 특히 고등 부분은 온라인 시장 내 점유율 상승분만을 감안했고 올해 9월이나 10월쯤에 내년도 메가패스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그 인상률과 오프라인 학원 영업 정상 정도에 따라서 2022년 순이익 추정치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대학 입시 제도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첫 해입니다. 따라서 저희 실적도 레벨업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먼저 서울 16개 대학의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정시 전형 비중이 30% 그리고 40%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수능만 보는 정시 전형 외에 수능 최저를 보는 수시 전형까지 합하면 수능 중요 전형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또한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 6년제 학부생 신입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따라서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의 목표 학과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는 기존 수학뿐 아니라 과탐 영역에서 1타 강사 라인업을 올해 더 확장하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강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당장 하반기에는 반수생 유입도 주목할 만한데요. 반수생 등록률이 회사 기대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고 작년 수능 기준으로 N수생 중에 한 56% 정도가 반수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거나 전공을 바꾸기 위해서 수능 응시하는 수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이나 수익성 모두 시장 기대치 상회하는 실적을 전망하는데요. 좀 특이할 만한 점만 말씀드리면 6월 3일에 6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반수생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2분기 교재 매출은 1분기 대비해서 QOQ로 한 35%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그 감소폭이 정시 전형 증가하면서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EBS 연계율 하락에 따라서 대체 수요로 그 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초중등이나 성인 부분도 업황 호조로 양호한 실적 시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3분기가 최대 성수기인 만큼 하반기까지 계속 실적 모멘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계열사로 좀 뜯어보면 계열사들 실적은 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메가스터디 교육 계열사 중에 이제 자회사는 IB 김영이 있는데요. IB 김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약학대학 신입생 뽑고 간호학 같은 그 관련 편입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좋아서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올해 되게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미팅 마칩니다.